하고 있는 편입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오늘 잘 오셨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앞으로 글읽기에 대한 공부를 어찌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영어로 된 글을 읽는다라고 하면 우선 이런 과정들이 있을 것 같아요. 문장이라는 거를 읽고, 그 다음에 문장과 문장이 모여서 만들어진 지문이라는 거를 독해를 하고, 그 독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유형에 맞게 문제를 푸는 이런 과정에 따라 보통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하면 지지부진하다고 느끼게 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 이유가 어디부터 시작이 되냐면 얘부터 시작이 돼요. 요 문장 읽기 공부부터 약간 나는 지지부진하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왜 이런 느낌을 받게 될까? 왜 그런 느낌을 받게 되냐면요, 문장 읽기라는 것이 마치 단순히 한국말 바꾸기 연습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이거라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아니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한국말 바꾸기 연습의 가장 단적인 방법이 뭐냐면요, 직독직해라는 거예요. 보통 영어라는 걸 배우면 거의 모든 선생님이 영어는 직독직해를 해야 된다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직독직해라는 그 영어 해석 방식은요, 가장 잘못된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 방식 때문에 영어 실력이 늘지가 않아요. 그게 왜 늘지가 않냐면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거죠. 여러분, 직독직해라는 걸 하면 뭐 예를 들어 이런 게 주어, 뭐 이런 게 동사, 그래서 마치 주어는 동사하다, 이런 식으로 읽으라고 배우거든요. 그냥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한국말을 볼 때 동사 열심히 보시나요? 동사가 보통 제일 끝에 써 있거든요. 우린 보통 한국말을 들을 때 동사를 안 보고 이해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 끝까지 듣지도 않고 껴드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왜냐하면 우리말은요, 관계 중심의 언어예요. 즉 행동과 상태가 나오기 전 관계부터 나오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나, 너랑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말이라는 걸 들을 때 우리말을 나랑 너의 관계구나 라고 이미 듣게 돼요. 그러니 앞에 맥락에 따라 이미 나랑 너랑 관계라면 이렇게 말하겠네를 어느 정도 유추가 되죠. 그러니 이거를 보지 않고도 이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더 쉽게 예를 들면은 이 약은 몸에, 이런 식의 문장을 쓰게 되면 잘 생각해 보시면 약과 몸의 관계 같죠. 여기 말에 상관없이 몸에 좋다거나 몸에 나쁘다거나 둘 중 하나 같죠.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은 얘부터 쳐다보고 있는데 영어는 그 사이에 동사가 껴있는 거예요. 근데 더 심각해지는 게 뭐냐면 직독직해라는 걸 배우면요, 수식어구라는 걸 지우라고 배워요. 얘가 수식어구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문장에서 얘를 지우면 말이 안 되죠. 근데 이런 걸 지우고 이것부터 보라고 배우니 말의 의미가 정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은 영어 문장을 읽는 걸 배울 때는요, 관계를 보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게 마치 우리말 보듯이 영어를 보는 법이에요. 그럼 영어 문장은 어떤 규칙에 따라 관계를 형성할까? 그게 일관적이어야겠죠. 그래서 일관된 방식으로 이런 문장으로 돼 있으면 나는 이런 관계를 생각하면서 문장의 의미를 만들면 되겠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진짜 해석이라는 걸 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니면 자칫 영어 공부가 어떻게 되냐면요, 한국말 끄듬맞추기 놀이가 돼요. 마치 막 주어는 은는 이 가로 읽어야 되고 목적어는 을로 읽어야 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사실 큰 상관이 없는데도 말이죠. 자, 어쨌든 첫 번째, 여러분들은 문장이라는 걸 읽을 때 이런 걸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근데
그 문장에 대한 얘기를 아주 깊게 할 건 아니고 오늘은 글 읽기에 대해서 해보려고 해요. 자, 어찌저찌 문장을 읽는 상태를 만들었어요. 그 상태에서 문장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지문을 읽으라고 시킵니다. 근데 보통 지문을 읽을 때 어떤 경험들을 많이 하시게 되냐면요. 분명히 얘도 읽었고, 분명히 얘도 읽었고, 분명히 얘도 읽은 것 같은데 막상 이쯤 오면 내가 무슨 말을 읽었는지가 기억이 잘 안 날 때가 많아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하면서 봐도 이걸 아예 이해 못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뭘 읽었나는 자꾸 모르겠는 거죠. 이게 내 기억력의 문제인 건지 독해력의 문제인 건지 약간 헷갈리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자, 그럼 이 공부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보통 학생들이 이런 방식으로 영어를 공부하지 않으면 어떤 거를 배우게 되냐. 어떤 문장을 가져와요. 그리고는 이 말이 상식적으로 무슨 뜻인지를 납득하려고 들어요. 그게 가장 잘못된 거라는 걸 모르고 이 문장도 내 상식으로 이해하고 이 문장도 내 상식으로 이해하고 이 문장도 내 상식으로 이해하려고 들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세 문장이 어떻게 연결되는 건지는 판단이 안 되는 거죠. 사실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되는 건 상식적으로 연결이 되는 그게 아니라 왜 이 문장은 논리적인 구성을 이렇게 띠는가. 마찬가지로 그 일관된 규칙을 배우셔야 돼요. 근데 보통 이 문장 간의 관계를 배우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얘기가 바로 그 얘기고 여러분 첫 번째 페이지 1페이지로 가주시면 이제 제가 오늘 꼭 좀 더 하고 싶은 얘기를 이제 해볼게요. 자, 거기 어차피 제가 자세히 적어놨기 때문에 나중에 그 자료 들고 가셔서 또 보셔도 이해가 되실 거니까 이 수업 시간에는 제가 좀 더 실감나게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처음 영어를 공부하는 친구들한테 이제 글에 대해서 물어보고 보통 이렇게 물어봐요. 뭐 영어 문장을 해석을 한다고 쳤을 때 보통은 I love you 정도는 다들 해석을 할 줄 알거든요. 그럼 제가 학생한테 보통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럼 첫 번째 문장에 나는 널 사랑한다 라는 말로 시작하면 이 글은 어떻게 될 것 같냐고. 그때 보통 듣는 얘기는 첫 번째, 뭘 물어보는지를 모르겠다. 두 번째, 뭔가 그냥 사랑에 대한 얘기겠죠. 이런 말들이에요. 두 말 다 잘못됐습니다. 어떤 게 잘못된 거냐면요. 다음 문장과 이 문장의 논리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말들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제가 아주 가볍게 한번 적어 볼게요. 여러분, 그 사람은 참 착하다. 그 사람은 너라고 써야겠죠. 너는 참 착하다. 이렇게 써볼게요. 여러분, 그러면 이 말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제가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널 사랑하는 이유가 착해서 같죠? 아, 널 사랑한다. 넌 참 착하다. 그럼 얘는 착해가지고 사랑하는 것 같죠? 그럼 우리는 지금 본능적으로 어떻게 일을 했냐면 얘를 원인으로 이해하고 얘를 결과라고 이해했어요. 왜 그렇게 하셨죠? 이런 게 논리예요. 그 왜를 아셔야 돼요. 바로 여러분들은 이런 말을 듣잖아요. 이게 궁금해져요. 왜가. 그러니까 다음 문장에 무슨 말을 쓰든 걔를 왜로 들으시는 거예요. 이게 좋은 말이어서가 아니에요. 만약에 이렇게 말하면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 겁니다. I love you. 너 인성 개판이잖아. 이렇게 두 문장을 말하면 이상하게 들려요. 아마 이렇게 반문을 하겠죠. 너는 인성이 개판이어서 좋아하냐고. 그럼 여러분들은 이때도 지금 뭐로 듣고 있죠? 얘를 원인으로 듣고 얘를 결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색하게 들리는 겁니다. 전혀 상관없는 두 문장이라면 어색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국말을 부를 때는 이 문장이랑 이 문장을 들었을 때 얘를 반드시 원인과 결과로 보고 싶으니 내가 납득하지 못할 만한 원인에 대한 얘기가 여기 써 있을 때는 대체 이래가지고 좋아한다는 건 뭔 뜻이지? 이렇게 궁금해지게 되는 거죠. 즉 여러분들은 다음 문장을 바라볼 때 그거를 원인으로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흥미를 위해서 잠깐 말씀드린 거고, 그러면 글은 다를까?
여러분, 말을 하는 원리랑 글을 쓰는 원리는 정확하게 똑같아요. 전혀 다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무엇을 이해하셔야 되냐? 글이라는 건요, 첫 번째 문장의 결과를 다음 문장에서 원인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건 영어여서가 아니고요. 우리말로 된 글도 똑같고요. 모든 글이 그래요. 첫 번째 문장의 결론이 정해지게 된다면 그것의 원인을 설명해 주는 게 글 읽기의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다음 문장을 원인처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기우셔야 돼요. 그 원인을 제시하는 방법은요, 방금처럼 바로 다음 문장에 한 줄로 직접적인 예시로 바로 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걔를 10줄로 풀어서 쓰기도 하는 거예요. 그럼 10줄에 걸쳐서 저는 뭔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널 사랑하는 이유를 말하고 싶은 겁니다. 예를 들어 다음 문장을 봤더니 이런 얘기가 써 있는 거죠. 나 너랑 10년 전에 처음 만났잖아. 자, 지금부터 어떤 글이 될 것 같으세요? 10년 전에 처음 만났고 우리 사이엔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을 겪어서 어떤 일을 계기로 너를 사랑하게 되었다. 어차피 이 결론이에요. 그래서 널 사랑한다는 결론이 한 번 더 반복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 글의 주제는 뭐가 되냐면 널 사랑하는 이유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포인트가 생기게 돼요. 결국 글이라는 건 결과를 내가 어떻게 붙잡아가고 있는지,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웬만해가지고는 결과가 안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잘 모르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어떤 잘못된 얘기를 하시게 되는 거냐. 영어는 첫 번째 문장에 뭔가 핵심이 있을 때가 많다라는 잘못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문장에 핵심이 있을 때가 많은 건 영어뿐만이 아니라 우리말도 그렇고요. 걔가 언제 첫 번째 문장이 핵심이고 언제는 바뀌는 건지 그게 일관돼야 돼요. 그러면 이 글의 주제는 널 사랑하는 이유겠다. 이제 저랑 공부한 여러분들은 첫 번째 문장의 결과를 보는 순간 이거의 이유겠다. 이게 기본이 되는 거예요. 뭐라고 써있든 어차피 이 글은 그 글이 되는 거고. 그럼 이제 하나만 더 써볼게요. 조금 더 어려운 얘기로. AI 때문에 인간이 많이 발전했다. AI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자, 이런 글을 읽으면요. 그리고 학생한테 두 문장을 주고 뭐에 관한 글 같냐? 한 10명 중에 한 9명은요. AI에 대한 글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글 읽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영어를 볼 땐 무슨 일만 하냐면 주어만 보다 끝나요. AI에 대한 글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 내가 어떻게 읽는지를 모르는 단계인 거죠. 결과부터예요. 인간이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한 글입니다. 그럼 이대로 글이 쭉 끝나면 이 글의 주제는 인간이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되는 거고 그게 AI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눈을 결과로 바꿀 줄만 아셔도요. 글은 굉장히 쉬워집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영어 시험에서는 더더욱 이게 포인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판단을 좀 해주실 수 있으면 아주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글의 주제가 바뀔 때는 언제냐? 대체 글의 주제는 언제 바뀌는 거냐면요. 바로 결과가 바뀔 때예요. 자, 결과가 바뀐다라는 거는 뭘 뜻하냐면요. 첫 번째 문장에 잡았던 요 결과 때문에 또 다른 결과가 생길 때예요. 그게 바로 뒤쪽에다가 결과를 추가하는 방식이 되는 겁니다. 자, 아까 전과 같은 글에서 널 사랑하는 이유가 쭉 나왔어요. 그러다가 중간에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너에 대한 그 사랑 때문에 난 모든 걸 포기했다. 그럼 그때부터는 주제가 바뀌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널 사랑하는 이유는 주제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모든 걸 포기했거든요. 이제부터 이 글의 주제는 내가 모든 걸 포기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라는 걸 공부할 때 배우셔야 되는 거 딱 하나만 꼽으라면 이거예요. 사실 제가 공개 특강이라고 해서 뭐 숨기는 게 아니라요. 요거 하나 완벽해지면 글 읽기가 끝이에요. 사실 그래서 글 읽기는 별로 공부할 게 없고요.
틀만 익힌 다음에 다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거를 잘하기 위해서 문장의 논리를 바라보는 게 확실해져야 되고 문장의 의미 판단이 좀 논리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게 생겨야 이게 더 쉽게 되겠지만 사실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국어를 푸는 방법도 이거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런 걸 할 줄 알면 수능 국어도 그렇고요. 뭐 신뢰도를 위해 말씀을 드리면 원래 저는 그 경찰대 편입 강의도 했었기 때문에 이 리트 강의도 했었거든요. 이건 제가 언어 논리라는 걸 가르칠 때도 똑같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이거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공부하시면 공부할 게 그리 많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뭘 배우셨냐? 이렇게 첫 번째 문장에서 인과관계에 통한 결과를 제대로 잡고 이 결과가 이렇게 원인 자리로 와서 이 결과 때문에 생기는 또 다른 결과가 나온다 하면 얘가 중심이 되는 글의 주제가 되는 거고 이런 게 안 나온다라고 하면 이 결과의 이유가 이 글의 주제가 되는 거다. 이런 아주 단순한 글 읽기의 원리를 배우게 된 거예요. 자, 제가 지문으로 먼저 가서 가볍게 좀 보여드릴게요. 어차피 오늘은 제가 어떻게 수업하는 사람인지 궁금해하실 테니까 또 영어 실력도 좀 차이가 있으실 거고 몇 페이지를 가시면 되냐면요. 3페이지를 한번 가보세요. 요 얘기들은 제가 조금 이따 또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게 이제 실제로 건국대학교에 나왔던 문제예요. 실제로 건국대학교에 나왔던 문제고 제가 이제 영어에 대한 문장에 대한 얘기를 가볍게 좀 해드리면서 가겠습니다. 자, 주어가 나오고 이렇게 동사가 나오고 이렇게 목적어가 되는 이런 형태를 우리는 삼형식이라는 말을 쓰게 돼요. 삼형식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이 보통 이 삼형식이랍시고 공부를 할 때는 무슨 공부를 하냐면 여기가 은는이가가 되고 여기가 뭐 하다가 되고 여기가 을을이 되고 이런 걸 공부하게 돼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저랑 공부하시게 된다면 그 태도를 바꿔서 어떻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주어에 써 있는 요 A와 여기 목적어에 써 있는 요 B의 관계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 관계의 원리에 따라 본다면 어떤 의미가 되는 거냐? 얘가 이런 걸 하는 거고요. 그 행동에 영향을 받는 대상이 얘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가 되는 거냐? A가 원인이고요. B가 결과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경우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러면 어떤 의미가 되냐? 뭐 A 때문에 B가 발생하다 같은 의미가 될 수 있어요. 또는 A 때문에 B가 변한다도 될 수 있습니다. 발생과 변화의 차이라면 없던 게 생기는 게 발생이고 원래 있던 게 달라지는 게 변화겠죠. 세 번째는 A를 보면 B를 알 수 있다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어떤 차이냐면 얘네 둘이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아니고 이런 현상을 보고 있으면 이런 현상에 대해 알 수 있다 같은 뜻이 되는 거예요. 가볍게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B caused 홍수 요렇게 됐죠? 그럼 얘가 이제 영어 단어를 외우면 야기시키다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 이제 나중에 제가 수업을 더 여러분들이 같이 하게 된다면 알려드리겠지만 단어 뜻도 그렇게 안 하긴 할 거예요. 우리는 발생, 변화, 인식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어쨌든 발생의 뜻이 돼서 이 문장을 이해할 때는 B는 야기시켰다 홍수를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B 때문에 홍수가 발생했다예요. 이것은 발생이 되는 거죠. 자, 또 성적 affected 기분 여러분 이렇게 됐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영어를 배우면 affect 영향을 주다 막 이렇게 외워요. 그러면서 선생님들이 어떤 걸 강조하시냐면 목적어가 을을로 되지 않고 뭐 에 막 이렇게 된다고 강조를 해요. 아니에요. 얘는 성적 때문에 기분이 달라졌다예요. 영향을 받았으니 기분이 달라지겠죠. 걔는 변화가 되는 겁니다. 됐죠? 자, 너의 상태 proved
너의 남편의 상태. 뭐 이렇게 써볼게요. 아무 말이나 쓴 겁니다. 이거는 둘이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아니에요. 너 상태를 보면 네 남편도 어떤 상태인지 알겠다. 얘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너를 보고 있으니 이거에 대해서도 알겠다.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아니죠. 그럼 여기가 우리는 증명하다 보모를 이렇게 보면 안 되고 너의 상태를 보고 있으면 너의 남편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이해가 돼야 돼요. 방금 전에 제가 말한 이 인과관계로 읽는 세 가지 규칙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마스터해야 될 규칙이 되는 거고, 이게 왜 간단한 거냐면요. 이거를 이해하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단어의 여러 가지 뜻을 할 필요가 없어져요. 편입을 준비하시게 되면 어떤 또 잘못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듣냐면, 뭐 편입은 여러 뜻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단어의 여러 뜻을 외워야 된다는 헛소리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거만큼 헛소리가 없어요. 예를 들어 편입에 필요한 단어가 2만 개라고 하면 2만 개의 5개 뜻을 다 외울 수 없잖아요. 사전을 씹어먹지 않는 이상. 근데 그거를 마치 하는 게 맞다는 듯이 구는 건 그냥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뭘 할지를 몰라서 그걸 시키는 거예요.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단어를 범주화시켜서 이해만 할 수 있어도 영어 공부는 끝이에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영어 공부는 원래 할 게 별로 없고요. 편입도 별로 할 게 없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뭐 여기다가 강조하다 같은 말을 넣어도 마찬가지. 이런 걸 연습해야 돼요. 그럼 강조한다는 게 얘가 얘를 강조한다가 아니에요. 네 상태를 보고 있으니 남편 상태 알겠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런 게 뭐 익스플로ર, 탐험하다. 너의 상태는 남편의 상태를 탐험한다가 아니에요. 너의 상태를 보고 있으니 남편의 상태를 알겠다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게 논리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장으로 가볼게요. 첫 번째 문장이 어떤 식으로 되는 거냐면, 물론 이제 이 문장에 대한 구조 분석은 배우셔야겠죠. 요렇게 여기가 주어가 되고 여기가 highlight라는 게 타동사가 되고요. several issues about 블라블라라고 되어 있는 여기가 목적어가 되는 형태가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큰 틀로 주어, 동사, 목적어인데 highlight라는 동사는 강조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문장은 어떻게 읽어낼 수 있게 되는 거냐? 얘를 보면 얘를 알 수 있다예요. 그러면 이 주어는 또 뭔 뜻이냐면요. shift라는 것이 이동하고, 그러니까 이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변화라는 뜻이에요. 이동하는 거니까 위치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변한 겁니다. from A, 여기에서 to B, 이걸로 변한 거예요. 이렇게 변한 걸 보면 굳이 좀 더 읽어드리면 선생님 중심의 아주 고급 예술의 포커스를 맞추던 것에서 더 평등하고 학생 중심으로 맞추게 된 그러한 변화라는 걸 보고 있으면요. 뭐를 알 수 있냐면 여기도 결국 이걸 보고 있으면 이 변화에 대해서 알 수 있다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벌써 뭐가 달라지게 되는 거냐면 몇몇 이슈들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이미 얘를 보면 얘를 알 수 있다니까요. 얘도 변했다는 얘기겠죠. 마치 이것은 뭐랑 같냐면요. 여기서 너의 상태를 보면 네 남편 상태를 알 수 있다가 되면 둘이 똑같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게 변한 걸 보면 여기도 변한 거죠. 바로 뭐가 변하게 된 거냐면 음악적이고 교육적인 가치관 자체가 변하게 된 거예요. 아, 이게 변하게 되면서 우리는 뭐를 알 수 있게 됐냐면 음악적이고 교육적인 가치도 변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구나. 제가 다음 문장은 기본적으로 원인을 설명해 준다 그랬죠. 그럼 여러분 다음 문장은 어떤 구성을 띌 것 같으세요? 이제부터 음악적 가치가 어떤 식으로 변했는지를 보여주겠죠. 그러면 과거에는 이랬고 오늘날에는 이렇게 돼서 음악적 가치는 이렇게 변했다를 보여주겠죠. 그럼 결국 돌고 돌아 이거 보여주겠죠. 결국 돌고 돌아 이 글의 주제는 뭐가 될 것 같으세요? 음악적 가치가 변했다가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더 확실해지는 건 in the past가 과거에란 뜻입니다. 이제 이 과거 얘기가 다 끝나고 현재 얘기가 나와야 될 거고 그 과거 얘기 한 5줄, 현재 얘기를 한 5줄을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뭘까요? 그렇게 변했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글의 결론은 음악적 가치가 변했다.
말고는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제 머릿속에 결과를 기억하는 거라고 했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걸 가지고 이 글의 주제를 고르시오라는 문제를 고르면요, 결과부터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음악적 가치가 변했구나. 그럼 여러분들은 선지를 1번부터 5번 선지까지를 보면서 음악적 가치가 변했다를 찾으면 돼요. 그럼 음악적 가치가 써있는 말이 일단 필요할 것 같고, 그게 변했다라는 애가 돼야 될 것 같죠? 여러분, 음악적 가치가 써있는 게 예, 그게 변했다는 게 이거예요. 실제로 정답이 4번으로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방금 제가 보여드린 게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요, 논리학이라고 해요. 영어는 논리학적인 원리를 따라가는 그런 시험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얘는 그냥 영어 능력을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이런 논리적인 사고를 테스트하는 거고, 이런 논리적인 사고를 타고난 친구들은 이런 걸 안 해도 잘합니다. 그런 친구들이 보통 그냥 대충 해도 잘하는 친구들이고, 이런 논리적인 사고를 배우지 못하잖아요. 그럼 따라가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어떤 친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걸 나는 당연하게 생각을 못하거든요. 그럼 그걸 당연하게 만드는 과정이 바로 뭐냐? 이런 논리학적인 사고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답을 찍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제가 뭐 수업 때 나중에 저랑 함께 하시면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혹시 제가 말하는 거에 모순이 있는 것 같으면 꼭 지적하라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건 지금 단 한 개도 바꾸지 않을 거예요. 1년 내내 이거 하나 알면 다 풀 수 있습니다. 이런 것만 알면. 결과가 바뀌었으면 또 바뀌었죠. 이것도 하나만 더 보고 다시 위로 올라가 볼게요. 여러분, 다음 페이지에 가서 또 다음 문제가 하나 있을 거예요. 얘도 건국대학교 문제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또 이 첫 번째 문장에서 이 어떻게 바라보는지 패턴을 공부해야겠죠. 그래서 실제로 제 과정은 1, 2월 달은 문장 읽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한테 그 문장 읽기를 배우면 글은 어떻게 읽는 것인가를 맛보기를 보여드리는 거고, 첫 번째 2달 동안은 문장 읽기를, 이런 패턴들을 전부 학습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익히게 만들 거고, 이제 3, 4월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이런 주제를 잡고 논리를 보는 거에 들어갈 거고요. 보통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첫 번째 문장으로 시작할 때 이렇게 명사 보어 이렇게 시작하는 글이 있고요. 이렇게 시작하는 글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what is 명사라고 물어보는 것들도 있고, 이렇게 지금처럼 characterized by 명사 이런 식으로 쓰는 형태들도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표현들은 다 뭐라고 배울 거냐면, 이 글은 이 주어가 무엇인지를 정의하는 글이구나. 이렇게 정의하는 글들의 특징은요, 어떻게 주어가 만들어지고 그 주어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딱 요 순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정의하는 글들이에요. 이렇게 들으면 어떤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제가 영어를 만든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걸 범주화시키겠어요? 무슨 자신감을 갖고.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논리학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렇게 가는 글을 우리가 만났을 때는 사실은 끝났어요. 이거는 주어의 정의거나 주어의 특징이거나 주어의 발전 과정이거나 주어의 여러 가지 구성물들, 이런 게 주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를 딱 보시면요, 이것도 작년에 건국대에 나왔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어, 그래서 English Gothic style is characterized by 명사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English Gothic 스타일을 정의하는 글이구나. 그래서 지금부터 뒤에 내용은요, English Gothic 스타일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의 주제도 English Gothic 스타일의 정의겠죠. 그래서 주제가 뭐냐라고 묻는 문제가 이렇게 나왔을 때 실제로 English Gothic 스타일이 들어가 있는 선지가 1번밖에 없고요. 이거의 세부 유형들 1번이 정답이에요. 이렇게 푸는 걸 문제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딘가에서 또 들었는데 편입 시험 중에서 건국대가 좀 쉽다고 들었다. 그래서 한양대 문제가 뒤쪽에 있거든요. 한양대라고 하면 편입에서 가장 이제 좋은 학교라고 하니까 편입 영어로 가는 것 중에 이것도
5 쪽으로 가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보고 다시 이제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한양대학교 17번 문제라고 돼 있고 다음 글에 요지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묻죠. 문장 구조는 복잡해요. 그러니까 어렵겠죠. 다만 원리가 똑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또 이런 문장을 만나시게 되면 어떤 거를 들으실 수 있게 되는 거냐면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고 여기가 동사가 되고 여기가 목적어가 되고 여기가 for society가 되고 여기 끝에 투부정사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저한테 또 나중에 뭘 배우시게 될 거냐면 이렇게 끝에 나오는 투동사 형태들은 전부 다 결과라고 볼 겁니다. 이게 결과가 될 거고 이렇게 투동사 앞에 써 있는 for 명사가 되는 얘는요. 저 maintain으로 써 있는 투동사의 주어 같은 역할이 돼요. 그러니까 마치 이 문장은 무슨 뜻이냐면 society가 자기 자신을 유지한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이게 있으면 결과 사회가 자기 자신을 유지한다가 되는 거예요. 변하지 않고 유지한다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글의 주제는 기본적으로 뭐가 되는 거죠? 사회가 자기 자신을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대로 끝나면 얘가 들어간 선지가 답이 돼요. 그래서 뭐 제가 더 설명해 드리기는 이제 나중에 문장을 좀 더 배우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끝났다고 가정했다면 우리는 답을 찍을 때 사회가 유지가 된다는 얘기가 결과 자리에 써 있는 걸 찍으면 됩니다. 그런데 사회 자체가 들어가 있는 선지도 얘밖에 없고요. 제대로 된 게 뭐 이게 있긴 하지만 이거는 유지한다는 얘기가 없어요. 이게 are sustained가 되면 유지된다는 뜻이에요. 사회가 유지가 된다. 결과예요. 얘밖에 없기 때문에 1번입니다. 이런 게 다 문제풀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바라보는 게 글의 기본이고 언제 그게 바뀌어가는지를 공부하면 끝이라는 얘기예요. 첫 번째 문장이 중요하다도 아닙니다. 어떻게 바뀌는 게 글의 논리라는 건지를 배우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앞으로 저랑 공부하시게 되면 이런 글 읽기의 원리를 아주 쉽게 배우시게 될 거예요. 자, 다시 우리 2페이지로 좀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어떤 표현들을 좀 공부를 할 거냐면 however라는 친구를 또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그러나라고 하죠. 대표적으로 영어를 잘못 배울 때 어떤 거를 듣게 되냐. however가 나오는 것부터 읽으면 좋다. 이런 얘기를 듣게 돼요. 그게 가장 잘못된 얘기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들으면 안 되는 얘기가 몇 가지가 있는데 바로 가장 중요한 게 however가 나왔을 때 걔부터 보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however가 나왔을 때 어떻게 글이 전개가 되는지를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해도 공부를 좀 해야겠죠. 자, 그러면 잠시 제가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자, 열심히 공부를 하면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다. 그럼 열심히 공부하는 게 원인, 좋은 대학 가는 게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열심히 공부를 하지 않으면 좋은 대학을 갈 수 없다라고 써볼게요. 자, 저 그런데라는 말이 어색하진 않죠.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대학 가고 근데 열심히 공부 안 하면 좋은 대학 못 간다. 질문 한번 해볼게요. 이 둘은 반대말 같으세요? 언뜻 보기엔 반대말 같지만 반대말 아니에요. 같은 말이에요. 결국 이 두 말을 통해 둘 다 하는 얘기는 뭐냐면 열심히 공부하면 대학 간다는 뜻을 말하고 싶은 거고 열심히 공부 안 하면 대학 못 간다라는 말은 이 말에서 좀 더 강조한 말이 됩니다. 마치 이런 말인 거죠. 열심히 공부를 해야만 간다고. 그냥 하면 간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해야만 갈 수 있고 너 그거 안 하면 못 가. 이렇게 강조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럴 때 그런데라는 표현은요. 이 둘을 반대로 만들어준 게 아니라 이 인과관계를 강조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반대라는 말의 정의는 뭐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반대라는 말의 정의는
사실은 반박이라는 거예요. 그 반박이라는 거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요. 바로 앞에서 잡힌 인과관계를 흔드는 거예요. 즉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대학 간다. 요거를 인과관계를 약화시키는 거죠. 그런 걸 우리는 반박이라고 해요. 보통 이런 개념을 어디에서 배우냐면요. 이제 법정에서 많이 써먹는 것들이고, 그러니까 이제 리트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많이 공부하는 개념이기도 해요. 그냥 법정의 논리에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살인 용의자로 기소가 됐어요. 밤 10시에 그 건물을 들어간 사람이 이 사람을 죽였대요. 근데 제가 밤 10시에 그 건물에 들어가는 게 찍힌 거죠. 그래서 너가 얘를 죽였구나 라고 기소가 됐습니다. 그럼 저는 제가 죽이지 않았다는 거를 반박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하면 안 되는 행동이 뭐냐면 저 안 죽였는데요. 이런 거예요. 거기서 해야 되는 행동은 뭐냐면 요 인과관계를 효과적으로 약화만 시키면 됩니다. 우리는 그 방식을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검사가 저한테 이러는 거죠. 야, 너 밤 10시에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네가 죽였지. 그럼 제가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검사님, 10시에 제가 들어간 것도 맞아요. 맞는데 10시가 아니라 다른 시간에 들어간 사람이 죽였을 수도 있잖아요. 꼭 10시에 들어간 사람이 죽였다는 법은 있나요? 첫 번째, 이것도 반박이고, 두 번째, 저도 10시에 들어간 사람이 죽였다는 거 인정합니다. 근데 10시에 들어간 사람이 칼을 들고 있었어야 돼요. 왜냐면 그 사람 몸에 칼에 찌른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근데 칼이 없었어요. 10시에 들어간 건 맞지만 저는 칼이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그렇게 칼로 죽일 수가 없습니다. 두 가지예요. 둘 다 어느 정도는 인정하되 인과관계를 약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실제로 법은 어떻냐? 그 인과관계가 약화됐다는 것이 인정되면 무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씩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 나오는 거고, 그걸 우리가 또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원리가 그럼 법정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 글의 원리가 그래요. 그럼 여러분 이제 글의 반박이라는 게 뭔지를 예를 가지고 제가 좀 들어드릴게요. 이런 걸 다 영어로 어떻게 바라보는지, 어떻게 간단하게 보는지를 수업 때는 다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그냥 하루를 들으셔도 이거는 꼭 듣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랑 공부를 안 하셔도 이거는 알고 계셔야 되는 글 읽을 때 가장 중요한 논리 중 하나입니다. 열심히 공부를 하면 좋은 대학교를 간다. 그러면 첫 번째로 반박이라는 거엔 뭐가 있냐면요. 이런 게 있겠죠. 야, 근데 열심히 공부를 안 해도 그래도 좋은 대학 가던데? 이런 반박이 되는 거 맞죠? 즉, 너 말처럼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꼭 해야 되는 건 아니던데, 안 해도 되던데, 이런 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열심히 공부하는 게 필요하지는 않다. 그래 열공하면 갈 수 있겠지. 근데 그게 꼭 필요한 건 아니야. 그 다음에는 뭘 말할 것 같으세요?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있어. 이런 걸 하면 돼. 그래서 이런 방법을 쓰면 좋은 대학 갈 수 있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걸 필요하지 않다. 반박이라고 합니다. 왜 공부하냐면요. 여러분, 결국 결과가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죠? 재밌는 건 이런 반박의 논리가 있어도 이 글의 주제는 좋은 대학 가는 방법이고요. 이런 거 없어도 이 글의 주제는 좋은 대학 가는 방법이에요. 이런 걸 몰라가지고 학생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저 그냥 법만 나오면 이걸 가지고 뭔가를 넣어야 된다는 생각에 막 이런 거 갖다 넣으려다가 틀리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인과관계로 반박했다는 걸 이해가 되면요. 어차피 얘가 나와도 좋은 대학 가는 방법이고요. 안 나와도 좋은 대학 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써있는 글의 주제도 좋은 대학 가는 방법이고 이거 다 뺀 글 주제도 좋은 대학 가는 방법이 됩니다. 사실 같은 거죠. 주제를 찍을 땐. 이렇게 생각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이번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좀 더 강조를 해서 야, 열심히 공부를 해야 갈 수 있는 거야. 열심히 공부를 해야 좋은 대학 가. 그럼 이제 이거를 이렇게 반박할 수 있죠. 근데 열심히 공부만 하면 가나?
열심히 공부해도 못 가던데. 열심히 공부 분명히 하는 애가 있었는데 야 근데 걔 그런데 좋은 대학 못 가던데. 이런 게 어떤 뜻이 되냐면 야 열심히 공부만 하는 거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던데 같은 뜻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는 뭐가 나오는 거냐면 야 열심히 공부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환경까지 좋아야 돼. 그 두 개가 다 받쳐줘야만 좋은 대학교를 가는 거야. 또 재밌는 건 이렇게 돼도 이 글의 주제는 뭘까요? 좋은 대학 가는 방법이에요. 이거 없어도 이 글의 주제는 좋은 대학 가는 방법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요. 주제가 사실 안 바뀝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들이에요. 이런 걸 왜 잘 모르시게 되냐? 여기다가 쓰잘데기 없는 걸 배우거든요. 뭘 배우냐면 보통 영어를 배우면 막 글의 구조라는 게 있다. 이런 걸 배우면서 막 통념과 반박, 뭐 문제점과 해결책 이런 구조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수업하시는 분들이 99.9%예요. 이게 망치는 거예요. 사실은 결과가 바뀐 건지 안 바뀐 건지만 끝나는 걸 가지고 무슨 막 통념과 반박이라는 구조를 살려야 돼. 이렇게 되니까 판단이 안 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 여러분들 대부분의 교재가 개인적으로 잘못됐어요. 이런 건 항상 어떤 생각 때 보시면 되냐면 저는 항상 이런 말을 하고 살아왔거든요. 아직 버티고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우리 학원에서는 대표 강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 왜 제가 이런 말 하는지 아시게 될 거예요. 사실 다 쓰잘데기 없는 선생님들이 그냥 전문을 읽어봤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이건 절대 딱 첫 번째 문장을 보자마자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의 것이 아닙니다. 됐죠? 이런 게 이제 인과관계 반박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이것만 있는 건 아니죠. 어떤 것도 있냐?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대학교를 간다. 그런데 열심히 공부하다가 건강을 다칠 수도 있다. 자, 얘는 좋은 대학교 갈 수 있다는 요 인과관계를 안 건드린 상태에서 그냥 그거 말고 또 다른 결과가 생길 수 있는데 그게 문제라고 보여주는 그런 반박이에요. 이런 반박을 문제점 반박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때는 좀 달라져요. 뭐가 달라지냐면 이제는 이 방향성 자체가 반대 방향으로 결과가 달라졌거든요. 그럼 그때는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제는 요 결과를 중심으로 글이 바뀌겠다라고 판단해야 돼요. 그럼 이제 여기서 한 가지 가끔씩 이제 영어를 그냥 다른 수업을 들을 때 선생님이 however 같은 것부터 읽어도 글은 읽을 수 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가끔씩 먹힌다고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런 문제점 반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점 반박이 됐을 때는 얘부터 진짜 새로운 글 시작이기 때문에 그때는 진짜 여기부터 읽어도 돼요. 근데 인과관계 반박 같은 글이 되는 순간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게 된다고 느끼는 이유가 이런 문제점 반박이 있어서 그래요. 물론 이것도 여러 가지가 있긴 하겠죠. 어쨌든 이런 게 이제 문제점 반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요 강의 요 시간에 어떤 걸 여러분들은 저한테 들으신 거냐면 첫 번째, 글이라는 건 첫 문장의 인과관계의 논리가 거의 전부다. 왜냐하면 다음 문장은 그 B의 원인을 설명해 줄 테니까. 만약에 주제가 바뀌게 된다면 그 B라는 친구가 원인 자리를 와서 B 때문에 C가 된다라는 식으로 발전해 갈 때다. 이때는 이제 결과가 C로 바뀌었으니 포인트도 C에다가 두면 되는 거다. C의 이유, C의 방법. 이게 나오기 전까지는 B의 이유, B의 방법이 주제가 되는 거고. 근데 만약에 이렇게 전개돼 가는 과정에 중간에 however라고 나온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뭐를 구별하시게 될 거냐면요. 이게 인과관계를 반박하는 건지 문제점을 반박하는 건지를 볼 거예요. 그것도 어려운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B가 계속 써 있는지 다른 CD가 결과에 써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냥 계속 결과에 B가 써 있으면 인과관계 반박이에요. 그럼 여전히 이 글의 주제는 B의 이유, B의 방법이 되는 거고 결과가 CD로 바뀌어 있다. 이런 거 이제 문제점 반박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C의 이유, C의 방법, C가 생기는 이유, 뭐 이거의 문제 이런 식으로 글이 흘러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글을 볼 수 있으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 사실 오늘 공개 특강이지만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게 거의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여기다가 이제 문제점 반박에 나오면 이 종류에는 뭐가 있고 그땐 또 무슨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런 디테일함은 있겠지만 어쨌든 가장 큰 틀로 바라보자면 이런 포인트가 된다라고 봐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자, 요게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하고 싶은 글의 구조라는 것들이고, 자, 이번엔 좀 다른 방향의 얘기를 좀 해드릴 거예요. 제가 지금 굉장히 무서운 가정을 하나 했어요. 우린 무조건 첫 번째 문장을 다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첫 번째 문장이 아주 어렵게 써 있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첫 번째 문장을 어떻게든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무서운 가정을 했습니다. 그건 또 아니에요. 그럼 사실은 여러분들은 필연적으로 어떤 상황을 마주치게 되냐면 바로 첫 번째 문장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상황들을 마주하게 되겠죠. 그거를 알면 아까 전에 알려드린 정석대로 하는 걸 공부하시면 되는 거고, 근데 그거를 모를 때 더 문제가 돼요. 보통 그리고 모를 때가 더 많겠죠, 처음에는. 근데 이제 이때 또 학생들은 무슨 선택을 하죠? 그냥 다음 문장을 읽어보는 선택을 해요. 이게 이제 주먹구구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왜 하는지 모르고 읽어보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다음에 배우셔야 되는 것들 곁들여 가면서 바로 첫 번째 문장이 뭔 말인지 모르겠을 때요. 첫 문장을 모르겠을 때.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해주시면 되냐. 제가 아까 전에 그랬잖아요. A 때문에 B가 된다는 인과관계가 시작이 되면 그 B의 원인들로 쭉 보여주다가 한 번 더 반복된다고. 난 널 사랑한다가 나오고 10년 전에 널 처음 만났다가 나오면 돌고 돌아 다시 뭐가 나올까요? 널 사랑한다가 나오겠죠. 얘를 보면 이걸 보기가 수월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알면 어떤 게 가능한 거냐? 얘를 모르겠을 때도 어딘가엔 분명 이걸 말하고 싶은 애가 있겠죠. 그 어딘가가 어딘지를 알아야겠죠. 그럼 여러분 일단 첫 번째로 첫 번째 문장을 모르겠을 때는요. 우린 무작정 두 번째 문장을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뒤로 가서 어떤 문장에서 이 판단이라는 거를 시작할지를 정해야 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이제 문장 읽기의 원리에서 배우셔야 되고, 그러면 어떤 문장에서 판단을 시작할 거냐라고 묻는다면 바로 이 글이라는 것에는 요약해주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요약해주는 포인트를 찾으러 가는 겁니다. 무작정 두 번째 문장을 보는 게 아니고요. 아, 나는 이런 포인트를 찾으러 가겠다. 그래서 걔가 나오면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겠다. 이렇게 정하는 거죠. 뭐 그게 대단히 많은 건 아니고 한 세네 가지 정도 가장 대표적으로 볼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런 걸 이제 인과관계 부사라고 하는데 어려운 말인데 그냥 예를 들어 이런 단어가 있는 문장이에요. therefore 같은 게 있는 문장입니다. 보통 그러므로라고 외우시고 결론 뭐 이렇게만 듣는 개념이에요. 사실은 얘는 그 정도 수준의 개념이 아니고요. 얘는 앞 전체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해 줄 수 있는 포인트예요. 이게 요약이라는 걸 인지를 할 줄 안다면요. 여기 다 필요 없다는 뜻이에요. 얘가 요약해 주니까. 그렇지 않다면 얘는 어떤 역할을 하냐? 요 첫 번째 문장의 결과였던 애가 원인 자리로 와서 B 때문에 C가 된다 같은 역할을 해요. 결과의 결과라고 하는 그 결과가 여기서 보통 추가가 됩니다. 즉 제가 지금부터 정리하는 요약의 포인트는요. 글의 논리가 결과가 추가되기도 하고 첫 번째 문장의 논리가 한 번 더 반복되기도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 질문을 던질 때예요. question.
제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또 대부분의 영어 수업을 듣다 보면,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그런 대부분의 영어 수업을 싫어하는 건 아니고, 뭐 선생님들을 막 증오하는 건 아니고요. 잘못된 거를 잘못됐다고 할 뿐이에요. 그래서 뭐 그분들을 싫어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이렇게 물음표가 들어간 문장이 나와요. 이것도 보통 어떻게 배우시냐? 퀘스천 같은 애가 나오면 자기가 물어보고 자기가 답하기 때문에 답변을 찾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배워요. 아마 여러분들이 어딘가에서 영어를 들으면 100% 이렇게 들으실 겁니다. 그래서 답변을 찾는 게 중요하고 답변이 주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들을 거예요. 이게 왜 말도 안 되는 얘기냐면 글을 결과 중심으로 보는 사람한테는 절대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의무문이라는 표현을 왜 할 것 같으세요? 이제껏 했던 말을 요약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갑자기 지문의 중간 어딘가에서 어떻게 그는 행복해졌을까? 요 한 줄 써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앞부분까지 다 뭐에 관한 얘기여야 이게 나오는 게 어색하지 않죠? 걔 되게 행복하다가 써 있어야 어떻게 걔는 행복해진 거지? 라는 게 여러분 들어오겠죠. 전혀 뚱딴지 같은 얘기가 써 있다가 갑자기 어떻게 그는 행복해진 걸까라고 나오면 얘는 무슨 말이야? 가 되겠죠. 즉, 이 의무문이라는 친구는요, 앞부분 전체를 한 줄로 요약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질문을 던졌으니, 뭐, 이래가지고 행복해졌다. 이렇게 되겠죠. 이 글의 주제는 뭐 같으세요? 그가 행복해질 수 있었던 이유예요. 말이 이렇게 나가야 돼요. 얘를 찾으면 틀리고요. 이걸로 보면 맞아요. 왜냐하면 글은 결과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된다면 이제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 거냐? 의무문이 나왔네. 답변을 찾아야지가 아니라 의무문이 나왔네. 감사합니다. 그냥 지금부터 결과는 얘로 고정이네. 어차피 지금부터 이 글은 B의 이유, B의 방법이겠네. 그러면 이제 뭐 반박도 되겠죠? 이렇게 A 때문에 B가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C 때문에 B가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결국 결과는 B로 똑같죠? 결국 B를 하는 방법이에요. 조금 더 들어가면 B를 하는 방법에 대한 입장 차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그 B를 중심으로 둔다는 게 포인트가 되겠죠. 그게 바로 퀘스천 같은 표현들이 나왔을 때예요. 나중에 더 깊게 알려드릴게요. 또 모든 같은 말이 나올 때랑 뭐 각각 같은 말이 나올 때가 보통 한 줄 요약을 해줄 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첫 번째 문장을 딱 보는 순간 이거 나 어떻게 판단하는지 모르겠는데 라고 생각이 든다면 우린 그때 반드시 생각을 멈추고 이런 걸 찾으러 가서 얘를 첫 번째 문장이다 라고 가정을 하고 여기서부터 판단을 새롭게 시작하면 돼요. 이러면 여러분들이 글이 되게 쉽다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이게 뭐 쉽게 읽을 수 있어서도 그런 게 있지만 사실은 시험이기 때문에 시간 아끼는 독해도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기준을 만드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 일단 제가 이제 요거 나오는 지문을 조금 바로 볼 건데 여기까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 한 1시간 정도 시간을 수업을 지금 들으셨는데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느껴야 되는 건 뭐냐? 결국 공부를 통해 이런 판단력을 배우셔야 돼요. 그럼 만약에 저랑 여러분들이 수업하신다면 그렇구나 이렇게 끝나면 안 되고요. 선생님은 왜 저 말을 했고 이 문장을 봤을 땐 어디에서 어떻게 판단을 시작했고 왜 그렇게 시작했고를 항상 고민하고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이해가 안 되면 질문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태도는 좋지 않냐면요. 선생님이 그러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제일 좋지 않은 태도예요. 두 번째 공부할 때 일단 암기하자. 이 두 가지가 최악이에요. 덮어두고 암기하는 건 없어야 돼요. 모든 것은 이해하고 왜 하는지를 알고 해야 돼요. 그럼 가장 좋은 질문은 뭐냐면요. 선생님 이거 왜 배워요? 너무나도 좋은 질문이에요. 이게 수험생의 기본 자세입니다. 그래야지 내가 뭐 하는지를 알면서 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공부하는 법이고 그리고 또 느끼셨겠지만 이래서 언어라는 건요. 이런 판단력을 배우지 못하면 10년을 해도 똑같아요. 원래 언어 공부는 시간을 때려박아 넣는다고 되는 공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10시간씩 공부하고 12시간씩 내가 책을 보고 앉아있으면 세상이 감동해서
나에게 좋은 결과를 주지 않을까가 제일 안 되는 게 언어예요. 방향성이 정확하면 조금만 해도 되고요. 방향성이 잘못되면요. 뭘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방향성을 정확히 잡은 상태로 많이 해야 제일 잘 될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거고, 그런 영역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실제로 그 지문이 어땠는지를 하나 가볼 게 있는데 6페이지로 가보세요. 6페이지. 오늘은 그냥 제가 어떻게 읽는 사람인지를 그냥 가볍게 보시는 날이니까. 이거는 지문의 중간에 나온 것은 아닌데 이 첫 번째 문장에 어떤 애가 써 있냐면 이렇게 물음표가 들어간 문장이 써 있게 돼요. 물음표. 훌륭한 문장이죠. 그럼 이제 제가 방금 전에 말했던 바에 따르면 이렇게 물음표가 들어간 문장을 만났으니 이 문장 기준으로 결과는 고정되게 되는 겁니다. 결과가 고정된다는 것은 지금부터는 how에 대한 얘기로 쭉 가는 거고, 결과는 we distribute water라는 요 얘기가 돼요. 우리가 물 분배를 한다. 물을 분배한다가 결과예요. 그리고 지금부터 답변은 그 방법이 될 거고, 그 방법이 몇 개로 나오든, 한 개로 나오든, 두 개로 나오든, 세 개로 나오든, 네 개로 나오든, 어차피 이 글의 주제는 뭐가 될까요? 이제 물을 분배하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럼 아주 길게 써 있지만 사실은 그냥 물을 분배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판단을 못 하시면 쓰잘데기 없는 구조라는 걸 배우시게 되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 여기 막 두 번째 단락으로 가니까 막 프라블럼스 막 이렇게 있거든요. 문제점 막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내가 뭘 잡았는지는 다 까먹고요. 갑자기 여기가 막 문제점이니까 이건 문제인가 보다 이렇게 돼요. 그리고 막 여기는 해결책인가 막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생각이 복잡해지는 거죠. 어떤 거를 버리고 어떤 거를 취할지를 전혀 판단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지로 가서 이 글의 주제를 고르시오라고 물으면요. 뭔가 문제점이 있던 것 같아. 그리고 그 문제를 막 어떻게 해결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뭔가 근데 막는다는 뜻이고요. 여기가 오염이란 뜻이어서 뭔가 오염을 막는다 하면 좋은 뜻 같대요. 해결하고. 근데 이거는요. 죽었다 깨나도 답이 될 수 없는 선지예요. 죽었다 깨나도. 왜냐하면 결과가 고정됐거든요. 물을 분배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선지에는 반드시 물을 분배한다가 들어가야 돼요. 물을 나눈다가 들어가야 되고, 물을 나눈다가 돼 있는 선지가 물 나눈다밖에 없습니다. 1번이에요. 그럼 누군가한테는 이건 공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스킬이 아니에요. 논리학이에요. 이거를 왜 이렇게 하는지를 모르고 하는 게 스킬이고, 어쩔 때는 그게 되고 어쩔 때는 그게 안 되고, 뭐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 이건 스킬이고요. 무조건 이렇게 되는 거면 그건 원칙이에요. 원래 그 원칙과 스킬은 한 끗 차이입니다. 원리를 알고 써먹는 건 원칙이고요. 모르고 그냥 대충 그런가 보다 이런 게 스킬이 되는 거죠. 얘는 그냥 정답이 1번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어떤 글 읽기의 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당황스러울 수도 있어요. 진짜 이렇게 쉽다고? 근데 사실 진짜 쉬워요. 원래 글 읽기는 하나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공부를 하길 바라는 게 제가 제일 바라는 가장 큰 마음이에요. 실제로 고등학교 때 영어 공부를 하면요. 막 5등급이었던 친구가 진짜 디립다 단어를 외워가지고 3등급, 2등급은 가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절대 1등급은 못 가요. 영어도. 1등급을 조금 나오는 친구가 100점으로 절대 못 가요. 안 되는 건 계속 안 된다고 느껴요. 근데 그거를 안 되는 걸 뭐로 치부하냐? 나의 근본적인 독해력의 한계라고 치부해버려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다. 이렇게. 어쩔 수 없는 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뭘 배우시게 되는 거냐? 또 지금 선지를 찍을 때 제가 여러분 느끼셨겠지만 저는 그냥 이게 답이고 나머지는 오답이에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학생과 선생님이 이런 대화를 하는 거죠. 선생님이 그래도 얘가 답이 제일 좋다. 학생이 이런 질문을, 선생님 근데 4번 선지는 왜 안 돼요? 뭐 얘가 답이 되는 건 알겠는데 얘는 왜 절대 안 돼요? 그 절대 안 되는 일관된 기준은 뭐예요?
라고 물었을 때 선생님들이 보통 이렇게 답해요. 4번도 나쁘지 않은데 해석상 얘가 좀 더 괜찮다. 최악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뭐냐면 얘는 함정이고요. 얘는 정답이거든요. 선생님은 지금 뭘 시인하신 거냐면 나도 그게 뭐가 함정인지 모르겠다라고 시인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다 깨내도 얘가 절대 정답이 안 되고 이것만 답이 되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그런 순간에 논리력이 향상되겠죠. 근데 이런 순간에 부딪힐 때마다 선생님과 학생들이 같이 타협해서 그래요. 그래, 그런가 보다. 학생도 나도 좀 인정받은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요. 그냥 물러섭니다. 선생님은 다행이다 이러고. 이게 언어 교육의 현실이에요. 그냥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사실은 영어 수업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글읽기 실력은 올릴 수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공부하냐의 문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조금만 더 같이 볼게요. 그럼 여러분, 그 위쪽에 5쪽으로 가셔서 한양대학교 문제도 한번 봐보세요. 5쪽으로 가시면 19번 문제가 있을 거예요. 걔도 한양대학교 문제입니다. 작년에 나왔던 문제죠. 보통 이제 이런 문제를 본다. 여러분들 실력이 조금 드시게 되면 보통 어떻게 보냐면 이거 약간 데스에 대한 글인가? 이렇게 돼요. 실제로. 데스를 어쩌고저쩌고 죽음이 어쩌고저쩌고 글인가? 근데 이제 저랑 공부한 여러분들은 어떻게 바라보게 될 거냐면 얘를 동격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동격에서 뭔가 논리가 잡히게 된다면 여기서 잡아보는 연습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좀 할 게 많겠죠. 문장 논리는 좀 배울 게 많을 겁니다. 물론 뭐 한국말 바꾸기보다 훨씬 간단할 거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요 give라는 친구 동사에 이 주어를 limit이라고 하고 그 limit이라고 하는 명사는 앞에 명사인 this를 받아주게 되는 친구고요. 그러면 this가 원인이 되는 거고 to life가 여기 life가 삶이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이 주는 거죠. 우리에게 삶을 주게 되는 겁니다. 죽음 덕분에 우리에게 삶이 생기게 된다. 뭐 이런 뜻이에요. 선생님 어떻게 죽음이 삶을 주나요?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써 있으니까 죽음 덕분에 우리한테는 삶이라는 게 생기는구나. 끝.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나중에는 이제 이런 것도 공부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스토리 같은 글은 또 어떻게 읽는 건지 이런 것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죽음 덕분에 삶은 생기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삶이 생기게 되면서 어떻게 되는 거다라는 얘기가 없으면요. 이대로 끝나게 돼요. 근데 이제 그러면 대충 뭐 죽음에 대한 얘기로 끝나는 것 같네? 이렇게 된다고요. 그럼 보통의 글을 읽는 훌륭한 친구들은 어떻게 답을 찾으려고 하냐? 주제를 찍으라고 하면 죽음 들어간 걸로 찍으려고 해요. 왜냐면 죽음에 대한 글 같으니까. 그래서 막 죽음 들어간 걸 찍으려고 하니까 막 데스가 들어가 있으면 막 될 것 같아요. 특히 모르는 단어가 이렇게 있으면 더 맞는 말 같고.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바뀌시면 되는 거냐? 이런 게 다 어떻게 눈이 바뀌게 되면 되는 거냐면 이거는 죽음에 대한 얘기가 아니구나. 이거는 기본적으로 삶이라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얘기구나. 라이프 같은 얘기가 결과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라이프 같은 얘기가 들어간 걸 찍으면 라이프가 있기는 한데 이거는 의미가 없다가 돼버려서 안 되는 거고 라이프, 동사, 여기 또 죽음 써 있네요. 죽음 덕분에 삶이 개선된다는 뜻이에요. 정답이 그래서 3번이에요. 그냥 이렇게 찍으면 문제는 쉽게 풀 수 있고 그래서 오늘 배운 걸로 벌써 우리는 한양대학교 2문제를 푼 거예요. 뭐 이거 문과 난이도 시험지니까 여러분 뭐 쉽게 가져온 거 아니고요. 단어를 바꿔서 가져온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듣고 나면 되게 쉽게 느껴지지만 이 문제 거의 다 틀리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통 친구들한테 읽고 야, 이거 답 찍어봐. 그러면 다 이런 거 찍고 틀려요. 그리고 문제가 어렵다. 야, 문제가 좀 애매한데 이렇게 되는 문제들만 사실은 여러분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게 이런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또 4쪽으로 가보세요. 4쪽으로. 이건 또 다시 건국대학교 문제. 자,
여러분 이제 또 어떤 걸 배우시게 될 거냐면 이렇게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고 목적어가 나오고 이렇게 as란 친구가 나와서 이런 식의 형태로 나올 때가 있어요. 제가 결과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지금 딱 봐도 실제로 이 문장은 목적어가 어떤 상태가 된 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결과가 되겠죠.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 이 친구가 첫 번째 문장에 온다면 요 결과가 저한테는 아마 가장 포인트가 될 겁니다. 얘가 원인 자리로 가 있고 걔 때문에 생기는 결과가 나오면 주제가 바뀌는 거니까. 그러면 요 원리를 그대로 여기 첫 번째 문장으로 가면,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어떤 게 안 궁금한 거냐면 Social Domain Theory, 사회 영역 이론, 이게 뭔 뜻이지? 안 궁금해요. 그런 건 궁금해할 이유가 없어요. 여기가 동사가 되고 Emotion and Moral Judgment, 도덕적인 판단까지를 목적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얘네 둘, 감정이라는 것과 도덕적인 판단이라는 것은 서로 어떤 상태가 되는 거냐면 서로 reciprocal, 서로 도와주는,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뭐 그런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벌써 이 문장을 본 순간 저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 아, 감정이라는 거랑 도덕적인 판단이라는 것은 서로 reciprocal한 관계구나. 그럼 사실은 어디까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얘가 되는 순간 감정이 도덕적 판단에 어떤 식의 도움을 주고 도덕적 판단은 감정한테 어떤 식으로든 도움을 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그 얘기가 뒤쪽에 중간 그 원인을 채워주게 될 겁니다. 뭐 근데 거기까지 못 갔다고 쳐도 여러분 또다시 이것도 이렇게 되겠죠? reciprocal 한 것 때문에 생기는 결과가 아닌 이상 어차피 첫 번째 문장의 결과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의 결과로 끝난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어차피 reciprocal 이런 친구가 여러분 결과 자리에 제대로, 원인 자리에 제대로 나와 있는 문장이 reciprocal이란 표현도 안 보이죠? 제대로. 끝난 거예요. 그럼 실제로 이 글의 주제는 어떻게 찍었을 때 찍혀야 되냐? 얘는 reciprocal한 거다로 찍혀야 돼요. 한번 주제 문제 선지로 가볼게요. 주제 문제 선지로 가서 답을 찍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reciprocity라는 것이 그거의 명사형이에요. 그리고 emotion and moral judgment 둘이 reciprocal 하다. 정답이 4번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얘기가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얘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여기까지가 제가 사실은 주제 문제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얘기고, 여러분들한테 이 시범 강의 뭐 이런 걸 통해서 공개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뭐 저랑 함께 하시든 함께 하지 않든 전 공부를 어떤 식으로 하셨으면 좋겠냐면 단순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도 있죠. 누군가 설명을 복잡하게 한다면 그건 그 사람이 아직 모르는 거라고. 세상의 모든 원리는요, 단순합니다. 특히 그것이 대학교를 가는 수준 정도의 공부라면요, 복잡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통 듣게 되는 언어 수업은요, 되게 복잡한 것처럼 들려요. 선생님들은 도망갈 구멍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언어니까 그럴 수 있지. 언어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 또 어떤 또 훌륭하신 분들은 언어는 생물과 같다. 뭐 이런 훌륭한 비유를 들어서 마치 이럴 땐 답이 얘가 되고 저럴 땐 답이 쟤가 되는 아무런 일관되지 않은 판단을 언어 탓으로 들려요. 그건 그분이 모르시는 거지 언어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원리를 명확하게 배운다면 똑같은 기준으로 똑같은 판단을 했을 때 모든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고 그게 일관된 기준으로 쭉 넘어갈 수 있는 체계를 배우셔야 돼요. 또 같은 유형이면 같은 방식으로 풀어야 돼요. 예를 들어 고등학교 1학년 나오는 주제 문제랑 서강대학교 편입에 나오는 주제 문제는요, 푸는 방식이 똑같습니다. 이게 다르다고 느껴지면 벌써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변에 혹시 영어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 있으면 잘 한번 물어보세요. 이런 기준을 아주 명확하게 갖고 있는 친구가 누가 있나?
보통 이런 걸 말하면 스킬이라고 치부되고 폄하를 당해요. 그거는 그렇게 가르치시는 분들조차도 자기가 뭘 가르치는지를 몰라서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되는 그 논리학을 배우시게 되면 이런 게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걸 어떻게 하냐? 저는 논리학을 공부를 했고 실제로 리트를 가르쳤고 같이 영어를 가르쳤기 때문에 그 논리학적 원리가 영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알 뿐이에요. 왜냐하면 사실은 논리학이라는 원리 자체가 영어 베이스예요. 라틴어 베이스이기 때문에 훨씬 적용이 쉬운 언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게 되면 이제 이런 걸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되는 영어가 무엇인지, 어떻게 공부하면 쉽게 공부할 수 있는지, 그리고 글의 주제를 본다는 건 무엇이고 문장과 문장의 관계를 본다는 건 무엇인지, 글의 주제가 바뀔 때는 보통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그 반박이라는 건 대체 뭔지 요거를 좀 명확하게 나눠봤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저랑 함께 하시게 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런 일관된 기준을 계속 들어가고 복습하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제 사고에 모순점이 있는 것 같다면 꼭 질문을 해야 돼요. 아마 제가 알려줄 거예요. 이 판단은 이거는 이래서 이렇게 하는 거고 저래서 저렇게 하는 거고 이럴 땐 이렇게 하면 되고 저럴 땐 저렇게 하면 된다. 만약에 그걸 제가 알려주지 않으면 그건 제 잘못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게 선생님 이때는 이렇게 말했으면서 지금은 이렇게 말하시는 거면 모순 아니에요? 라는 걸 지적해낼 수 있어야 돼요. 저는 항상 그런 지적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신다면 생각보다 공부할 게 그리 많지 않다는 걸 아마 되게 많이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좀 짧지만 1시간 정도 조금 지나긴 했는데 아주 굵게 여러분들한테 글을 읽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좀 말씀을 드렸고 어차피 이거를 설명하는데 굳이 막 50분 하고 10분 쉬어가면서 수업하는 게 그다지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쭉 이어서 수업을 했습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가웠고 꼭 선택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